기묘하고 불길한 아침. 오늘 며느리가 나를 정신병원에 데려갔다.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병원 좀 가치라자더니 도착한 곳이 정신건강의학과였다. 그 입구 앞에 서 있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잠시 멈춰섰다. 지연아, 여기가 어딘데 그러니? 무슨 병원을 오자는 거야? 어머님, 그냥 간단한 검사예요. 요즘 기억도 자주 헷갈리시고 혼잣말도 많으셔서요. 치매 검사는 빠를수록 좋다고 하더라고요. 순간 귀에서 피가 나는 듯 했다. 내가 언제 기억을 잊고 혼잣말을 했다는 건가? 그 말 한마디가 나를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밀어넣고 있었다. 나는 아직 내 정신이 멀쩡하다고 생각했다. 내가 뭐 그렇게 심하게 그런다고 정신병원까지 와야 하냐? 어머님, 아드님이랑도 상의했어요. 우리 다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검사만 받아보세요. 결과 이상 없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점점 올라오는 분노. 지연이는 아주 자연스럽게 접수를 했다. 창구 앞에서 정신이 오락가락한다는 말까지 꺼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숨이 막혔다. 지연아, 넌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 정신이 오락가락해? 내가? 어머님, 그냥 접수에 필요하니까 그런 거예요. 너무 민감하게 받지 마세요. 요즘 자꾸 손주 이름도 헷갈려 하시고. 소름 끼치는 직감. 그 말은 사실이 아니었다. 내가 손주 이름을 모른 적은 없었다. 지연이가 뭔가를 꾸미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정신이 이상하다는 증거를 만들고 있었다. 내가 그렇게 보이냐? 진짜로 그렇게 보이냐, 지연아? 아니에요, 어머님. 그냥 전 혹시라도 아프신 거 놓칠까 봐요. 정말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불길한 예감 속 진료실 앞의 문. 나는 지연에게 끌리듯 따라갔다. 진료실 문 앞에서 멈췄다. 문 하나 넘어가면 내 인생이 달라질 것만 같았다. 그 문 뒤에서 날 기다리는 건 병이 아니라 판결이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 검사만이지. 그럼요. 그냥 몇 가지 질문만 받아요. 금방 끝나요. 강제된 진료실 입장. 나는 억지로 웃었다. 그러나 마음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의사는 나를 보고 미소 지었다. 그 미소가 무서웠다. 박말선 어르신, 반갑습니다. 간단히 기억력 검사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조용히 망가지는 자존심. 문제를 하나하나 맞히는데도 의사의 표정은 계속 냉담했다. 지연이는 옆에서 그렇죠, 그렇죠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뭐라도 있기를 기다리는 눈빛이었다. 지금 다 맞췄잖아요.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연령대를 고려하면 경미한 주의력 저하는 있으나 정밀 분석 결과를 기다려봐야겠어요. 선생님, 지난주에는 아버님 제삿날도 까먹으셨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모욕과 분노가 끓어오르며 나는 입을 다물었다. 지연이가 만들어낸 거짓말이 사실처럼 병원 기록에 들어가고 있었다. 그걸 막을 힘이 내게 없었다. 결과 나오면 내가 직접 확인할 거야. 아무 이상 없다는 거 분명히 확인할 거야. 네, 어머님. 물론이에요. 결과 나오면 바로 알려드릴게요. 가라앉은 마음으로 돌아오는 길. 그날 병원에서 나오는 길. 지연이는 내 팔짱을 끼고 웃었다. 나는 그 손이 뱀처럼 느껴졌다. 부드럽지만 내 숨을 조이려는 아기의 손이었다. 불안하고 뒤틀린 오후.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도 지연이는 내내 말이 없었다. 나는 창밖만 바라봤다. 마음 한구석이 점점 서늘해졌다. 지연아, 너 정말 나 걱정돼서 그런 거냐? 어머님,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건강부터 챙기셔야죠.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이 아이는 나를 걱정해서 이러는 게 아니었다. 내 판단력을 의심하게 만들고 나를 무력하게 만들려는 거였다. 그 목적은 단 하나, 내 집이었다. 현수랑 얘기 다 한 거니? 그럼요. 현수 씨도 어머님 혼자 계시는 거 걱정돼요. 이참에 같이 살자고도 했었죠.
어머님이 결정만 하시면 돼요. 같이 살자. 그 말이 참 따뜻하게 들려야 정상이었다. 그런데 나는 소름이 돋았다. 내 공간을, 내 시간을, 내 자유를 빼앗겠다는 말처럼 들렸다. 그 순간부터 나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지연이보다 먼저 움직여야 했다. 다음 날 아침, 몰래 준비한 외출. 나는 새벽같이 일어났다. 조용히 방에서 빠져나와 신문 배달함에 꽂힌 택시 광고지를 들고 나왔다. 아파트 단지 앞에서 택시를 잡고 곧장 시내 큰 병원으로 향했다. 이건 나 혼자만의 싸움이었다. 병원 접수대 앞에 나는 조심스럽게 진료과를 물었다. 신경과, 정밀검사, 그리고 개인 확인용이라고 적은 메모를 손에 쥐고 있었다. 어르신, 검사 받으실게요? 보호자 안 오셨어요? 나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 나이 먹도록 멀쩡하게 살아온 사람이에요. 결심 가득한 목소리. 나는 정밀 인지검사와 뇌 MRI까지 신청했다. 결과는 3일 뒤에 나온다고 했다. 기다리는 동안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했다. 며느리와의 식사 중 불편한 대화. 그날 저녁 지연이가 밥상에 미역국을 올려놨다. 나는 숟가락을 들다 말고 말했다. 미역국이네. 내 생일도 아닌데. 요즘 어머님 건강 생각해서요. 뇌 건강에 좋다잖아요. 기억력 좋아지게. 쾅. 뇌리를 때리는 확신. 이 아이는 이미 나를 치매 환자로 보고 있었다. 아니, 만들어가고 있었다. 지연아, 내가 그렇게 나빠 보이니? 정말로 내가 치매 같아? 글쎄요. 저보다 병원에서 말씀해 주시겠죠. 저는 그냥 결과에 따라 준비만 하려는 거예요. 결과에 따라 준비한다는 말. 그건 내 인생을 두고 계획하고 있다는 말과 같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밥만 먹었다. 속으로 생각했다. 이 밥 한 숟갈이 내 결심을 굳히는 마지막 밥일지도 모른다고. 3일 뒤 병원 진단 결과 수령. 내 이름이 불리자 진료실로 들어갔다. 의사는 파일을 넘기나 말했다. 박말선 어르신, 결과 보셨죠? 인지기능, 주의력, 기억력 모두 정상입니다. 연령 고려에도 아주 건강하세요. 정말 아무 문제 없어요? 네. 단지 스트레스성 수면장애 흔적이 약간 있어요. 그건 관리하시면 됩니다. 울컥하는 감정. 나는 그 자리에서 울 뻔했다. 정상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고마운 말일 줄은 몰랐다. 이 한 장의 종이가 내 인생을 지켜줄 방패였다. 나는 이 진단서를 품에 안고 돌아섰다. 그리고 생각했다. 지연이가 이걸 보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그녀는 실망할 것이다. 왜냐면 그녀는 이미 나를 정신병자로 만들 준비를 끝낸 상태일 테니까. 고요하지만 무거운 오후. 집에 돌아오는 내내 가방을 꼭 쥐고 있었다. 진단서가 구겨질까봐, 혹시라도 잃어버릴까봐 너무나 두려웠다. 이 한 장의 종이에 내 모든 인생이 달려 있었다. 지켜야지. 이 집도, 이 정심도, 내 이름도. 내가 지켜야지.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이 떨렸다. 문이 열리자 익숙한 냄새가 퍼졌다. 지연이는 부엌에서 국을 끓이고 있었다. 어머님, 어디 다녀오셨어요? 병원에선 연락 왔대요? 응, 결과 나왔더라. 다 괜찮대. 머릿속도 기억도 다 멀쩡하대. 나 아직 쓸만하대더라. 그랬어요? 아휴, 정말 다행이에요. 제가 너무 오버했나 봐요. 그래도 미리 체크해서 나쁠 건 없잖아요. 그 말투, 그 웃음, 그 표정. 그건 환영이 아니라 실망이었다. 내가 멀쩡하다는 사실이 그녀에겐 기쁜 일이 아니었다. 이제 그녀는 다른 수를 써야 할 것이다. 나는 그 다음 수를 미리 막아야 했다. 지연아, 요즘 현수 월급 잘 들어오지? 네?
그렇죠? 왜요? 요즘 전셋값이 많이 올랐다지? 너희 집 전세 만기 곧 아니니? 그 얘기 어머님도 기억하고 계셨네요. 네, 사실 그래서 요즘 고민이 많아요. 결국 그 얘기였다. 그녀는 지금도 내가 치매 판정을 받았어야 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면 내 재산을 보호하겠다는 명분으로 들어올 수 있었을 것이다. 단호하게. 지연아, 그 집 문제는 너희가 알아서 해야지. 내가 지금 멀쩡하니까 내 집엔 들어올 수 없어. 지금처럼 따로 살아. 어머님, 저희 그렇게까지 바라지도 않았어요. 그냥 혹시 어머님 혼자 사시기 힘드시다면 말이에요. 나는 그 말에 흔들리지 않기로 했다. 지연이는 지금도 나를 흔들고 있었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로. 며칠 후 문득 이상한 김새. 며칠 동안 지연이의 태도가 묘하게 달라졌다. 너무 조용하고 너무 다정했다. 갑자기 약을 챙겨주고 약봉투를 새로 바꿔왔다. 나는 이상해서 약 포장지를 하나하나 확인했다. 그리고 알았다. 이 약, 예전 약이랑 다르다. 색깔도 다르고 모양도 달라. 왜 약을 바꿨어? 어머님, 약국에서 바뀐 거예요. 약사님이 더 좋은 걸로 바꿔줬대요. 성분은 같대요. 괜찮아요. 불신이 확신이 되는 순간. 나는 바로 다음 날 그 약을 들고 동네 약국으로 갔다. 약사는 포장지를 보고 잠시 머뭇거렸다. 그건 일반 진정제였고 장기 복용 시 인지저하 가능성이 있었다. 나는 그대로 약국 앞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지연이는 나를 병들게 만들려는 거다. 내가 먼저 움직이지 않으면 이 집도 이 정신도 빼앗긴다. 조용한 반격의 계획.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모든 걸 정리해야 했다. 아직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었다. 오래전 남편이 남긴 메모에 적힌 이름. 부동산 관련으로 한번 도움을 받았던 조칸딸 숙자였다. 숙자야, 이모야, 혹시 시간 좀 있니? 이모가 좀 도와달라고 하면 와줄 수 있니? 이모? 무슨 일인데요? 당장 갈게요. 저 지금 집에예요. 그 목소리가 그렇게 따뜻하게 느껴진 건 처음이었다. 나는 숙자가 오기 전까지 절대 아무 일 없는 척, 박지연 앞에서 무너지는 기색 없이 버티기로 했다. 나는 아직 멀쩡하다. 내 집은, 내 정신은 내가 지킬 것이다. 숙자는 다음 날 아침에 도착했다. 작은 캐리어 하나 들고 바쁜 얼굴로 현관에 섰다. 그 모습이 그렇게 든든할 줄 몰랐다. 어서 와라, 숙자야. 이모가 너무 오래 참았다. 너라도 오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 이모, 얼굴이 왜 이렇게 수척하세요?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며느리 때문이에요? 나는 지연이의 행동들, 병원, 약, 위임장 이야기까지 모두 털어놨다. 숙자는 듣는 내내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결국 참았던 말을 쏟아냈다. 그 여자 정말 어이없네요. 이모명인데 어떻게 넘보죠? 후견인 신청이라도 하려고 했던 건가요? 딘단서만 이상하게 나왔으면 가능했을 거다. 나는 그걸 모르고 살 뻔했지. 숙자와 나는 그날 오후 변호사를 찾았다. 재산 방어, 후견인 방지, 치매 진단 악용 시 대응법 모두 물었다. 변호사는 아주 신중하게 조언해 주었다. 이미 어르신께서 정상 진단을 받아두셨고 그 자료도 확보하셨으니 큰 문제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의 행동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위임장, 도장, 신분증 같은 건 꼭 본인이 직접 관리하세요.
혹시라도 다른 가족이 대리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숙자가 옆에서 물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모? 그대로 사시는 거예요? 아니, 계획이 있어. 이번엔 내가 먼저 움직이려고. 며칠 뒤 나는 지연이와 단둘이 있는 저녁 시간을 택했다. 밥상 앞에 앉은 지연이의 표정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 얼굴에서 나는 거짓말을 수없이 읽었다. 하지만 오늘은 나도 연기를 해야 했다. 지연아, 나 생각해 봤어. 너희랑 같이 사는 거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더라. 정말요? 어머님, 갑자기 왜? 혼자 있는 게 무섭기도 하고 네가 그렇게 잘 챙겨주니까 마음이 좀 풀렸어. 그 말은 거짓이었다. 하지만 지연이의 반응을 보고 싶었다. 내가 허용하면 그녀는 얼마나 빨리 움직일까? 얼마나 적극적으로 들어올까? 그걸 봐야 했다. 그럼 어머니, 방 정리해 놓을게요. 이번 주 안으로 이사 준비하면 되겠네요? 현수 씨도 분명 좋아할 거예요. 나는 그날 밤 숙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연이의 반응, 이사 준비 속도, 대화 내용까지 모두 보고했다. 숙자는 말없이 다 받아 적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모, 그럼 저도 내일부터 정리 시작할게요. 지연이보다 먼저 움직이셔야 해요. 등기, 주소지 이전, 인감 등록 모두 새로 정비하셔야 합니다. 알겠다. 이번엔 내가 놓치지 않을 거야. 절대로. 며칠 뒤 지연은 짐을 쏴들고 나타났다. 거실에 트렁크가 놓였고 옷장엔 새 수건이 정리됐다. 냉장고는 그녀의 간식으로 채워졌다. 그 순간부터 이 집은 전장이었다. 어머님, 이제 같이 있으니 든든하죠? 식사도 제가 챙길게요. 약도요. 그래. 아주 든든하구나. 그녀는 방심하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잊지 않았다. 그녀가 내게 했던 모든 말들, 그 손에 쥐어준 약, 그리고 내 정신을 훔치려 했던 계획. 이제 내가 그녀를 감시할 차례였다. 고요한 아침, 그러나 팽팽한 긴장. 그날부터 지연과의 동거가 시작됐다. 집안은 조용했지만 마음속은 언제 터질지 모를 화약고 같았다. 지연이는 나에게 살갑게 다가왔고 나는 그 미소 뒤의 칼날을 매일 느꼈다. 어머님, 아침약 챙겨드릴게요. 빈속에 드시면 안 돼요. 이건 기억력 영양제고요. 이건 지난번 드시던 거예요. 그래, 고맙다. 근데 이거 예전이랑 포장이 좀 다르네? 리뉴얼 됐나 봐요. 약국에서 새 걸로 줬어요. 제가 따로 알아봤는데 더 좋은 성분이래요. 거짓말을 아무렇지 않게 뱉는 혀. 나는 그 약을 입에 넣는 척만 했다. 화장실로 들어가 변기에 뱉고 물을 내렸다. 지연이가 보는 앞에서 먹는 척을 하는 연습하는 날들이 이어졌다. 이 약으로 내가 병들면 그땐 정말 모든 걸 잃을 테니 안 속아. 절대로 안 속아. 며칠 뒤 지연은 내게 슬며시 말을 꺼냈다. 어머님, 혹시 요즘 집 관리 어려우시면 명의 정리 같은 것도 저랑 상의하셔도 돼요. 세금도 있고 뭐 이런 건 미리 정리해두면 어머님도 편하시잖아요. 내가 그걸 왜 너랑 상의해야 하니? 내 집인데. 아니에요, 어머님. 그게 아니라 혹시라도 만에 하나 무슨 일 생기면 병원도 제가 대신 가야 하고 은행 일도 복잡해지니까 그냥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려 본 거예요. 참담한 마음을 꾹꾹 눌러 담으며 그녀는 이제 대놓고 준비하고 있었다. 정신이 멀쩡한 나를
점점 쓸모없는 사람으로 몰아가려는 듯 했다. 나는 마음속으로 외쳤다. 지연아, 네 계산이 너무 서두른다. 나는 아직 싸울 준비가 끝나지 않았다. 숙자와의 비밀회의. 그날 밤 숙자가 몰래 우리 집 근처 카페에서 나를 만났다. 노트북을 펴고 차분히 말했다. 이모, 이건 가짜 위임장 서류예요. 만약 지연이 그걸 들고 은행이나 부동산 가면 이모가 직접 거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모 인감 새로 등록해놨어요. 지연이 그거 모르고 연마 인감 갖고선 아무것도 못해요. 고맙다, 숙자야. 이모는 이제 숨 안 참을 거야. 지켜보는 척만 하다가 이제는 나도 움직일 거야. 며칠 뒤 드디어 일이 벌어졌다. 지연이 내가 없는 틈을 타고 내 책상 서랍을 열고 있었다. 나는 거실 뒤편에서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다. 서랍 안에는 일부러 남겨둔 오래된 인감도장과 종이 한 장이 들어있었다. 미끼였다. 여기 있었네. 이걸로. 천천히 나타나며 지연아, 뭐 찾니? 어머님, 저 그게 도장 정리 좀 하려다가요. 서랍 정리 안 하신 지 오래돼서요. 그건 내가 정리할게. 닌, 내 허락 없이 아무것도 손대지 마. 그게 가장 기본적인 예의야. 끝나지 않는 심리전. 그날 이후 지연은 조용해졌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 조용함이 곧 또 다른 파도의 전조라는 걸. 지금은 숨어서 새로운 수를 짜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 역시 내 마지막 수를 준비하고 있었다. 폭풍 전야 같은 저녁. 지연은 며칠째 아무 말이 없었다. 그녀의 미소는 줄어들었고 나를 부를 때 목소리는 건조했다. 나는 오히려 그게 편했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이제는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시기였다. 지연아, 혹시 내 통장 본 적 있니? 어머님, 아니요. 전 어머님 서랍은 손도 안 댔어요. 왜요? 뭐 없어졌어요? 그냥 물어봤다. 아무래도 뭔가 손을 탄 것 같아서. 내가 요즘 건망증이 좀 심하잖니? 지연의 입꼬리가 아주 잠깐 흔들렸다. 거짓말을 들키지 않기 위한 표정 관리였다. 이젠 내 연기가 그녀보다 더 자연스러웠다. 며칠 후 숙자와 다시 만났다. 우리는 이 싸움을 끝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모, 이제 마지막이에요. 집 등기 이전 차단했고 금융계좌도 보호장치 걸어놨어요. 이제 이모가 직접 주소지 이전 신고까지 하시면 지연이 뭐 손도 못 대요. 그래. 이젠 그 아이가 뭘 하든 내가 다 막을 수 있어야 해. 이중생활의 끝, 결전의 날. 드디어 그날이 왔다. 지연이 나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어머님, 말씀드릴 게 있어요. 현수가 너무 힘들어해요. 그래서 우리 이 집으로 등기 이전하자고 했어요. 이게 우리 모두를 위한 일이에요. 앞으로 어머님께도 저희한테도 다 편하고 안전해요. 그래? 그럼 너랑 현수가 같이 와서 변호사 앞에서 말해보자. 지금 당장. 어머님, 그런 건 너무 번거롭고 지금 바로 위임장 쓰시기만 하면 돼요. 제가 내일 아침에 처리할게요. 그럼 네가 지금 처리해. 내가 서류 준비해놨어. 나는 거실장 서랍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다. 거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사문서 위조, 재산 강탈 시도 정황 증거 기록. 지연은 얼굴이 굳으며 어머님, 이게 뭐예요? 내가 다 알고 있었다. 네가 내 약을 바꿨던 것도, 위임장 노린 것도, 통장 손댄 것도. 내가 멍청한 줄 알았니? 늙은 줄 알았지. 지연은 말을 잃고 서 있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그동안 그녀가 얼마나 자신만만했는지, 얼마나 나를 얕봤는지, 이제는 그 표정이 모든 걸 말해줬다.
숙자랑 같이 변호사 만나서 법적 조치 다 해놨어. 이 집 내 앞으로 손 못 대. 통장 동결했어. 그리고 이 서류는 네가 계속 이 집에 남는 순간 경찰에 넘길 거야. 어머님, 그게 아니에요. 전 그냥 전 그냥 아니었어야 했지. 가족이라면서, 내 아들 며느리라면서 사람이 그럴 수는 없는 거야. 그날 밤 지호는 조용히 짐을 쌌다. 현수는 퇴근하고 와서 아무 말 없이 고기만 숙였다. 그 아이는 아직도 현실을 모르는 눈빛이었다. 나는 그저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오래도록 가만히 앉아 있었다. 몸은 가벼웠지만 마음은 오래 지쳐 있었다. 하지만 이제 나는 지켜냈다. 내 삶을, 내 이름을, 내 정신을. 그날 밤 지연이 떠난 집은 너무나 조용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끝으로 나는 혼자가 되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이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처음으로 숨을 쉬는 기분이었다. 드디어 내 집이 진짜 내 집 같구나. 아무도 날 감시하지 않고 아무도 내 약에 손대지 않고 그게 이렇게 큰 자유였구나. 나는 거실을 천천히 한 바퀴 돌았다. 식탁, 커튼, 벽에 걸린 오래된 가족 사진. 이제야 모든 게 내 품으로 돌아온 듯했다. 며칠 뒤 나는 시장에 갔다. 평소처럼 장바구니를 끌고 반찬 가게에 들렀다. 그동안 집에서만 갇혀 지내다 보니 이 바깥 공기가 너무나 생경하게 느껴졌다. 사람들이 웃으며 인사를 건넸다. 나는 마치 세상으로 돌아온 느낌이었다. 말손 씨, 요즘 얼굴이 환하네. 좋은 일 있어? 그냥 숨 좀 쉬고 살아보려고.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지연이 내 삶에서 떠난 것이 단순한 이별이 아니라 회복이었다. 내 정신은 멀쩡했고 나는 여전히 나로 살아갈 수 있었다. 법무사 사무실 마지막 점검. 숙자와 함께 다시 법무사를 찾았다. 그곳에서 나는 내 재산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했다. 법무사는 진지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제 완벽합니다. 후견인 신청도 불가능하고 등기 이전도 완전히 막혔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다른 가족이 어르신 동의 없이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저 같은 노인네한테 참 무서운 세상이었어요. 지구로 돌아오는 길, 숙자가 내 손을 꼭 잡았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손의 온기만으로도 나는 울컥했다. 누군가가 나를 믿어줬다는 사실이 이렇게 큰 힘이 될 줄 몰랐다. 이모, 진짜 멋졌어요. 끝까지 지켜내신 거 제가 평생 기억할 거예요. 이제 너도 네 삶 살아. 이모는 다시 혼자 살아볼래? 조용하고 깨끗하고 내 마음대로. 그날 이후 나는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차를 끓이고 조용한 음악을 틀었다. 지연과 현수의 연락은 오지 않았다. 나는 그걸 원하지도 않았다. 내가 원하는 건 단 하나. 이 조용한 삶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 나는 여전히 종종 생각한다. 그들이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 그토록 욕심을 냈던 그 집 한 채가 정말 그렇게 가치 있었는지. 하지만
나는 안다. 그 집이 아니라 그 집 안에 있는 나가 중요했다는 걸. 이 집은 내 것이지만 이 삶은 더더욱 내 것이지. 누구도 가져갈 수 없고 누구도 조작할 수 없어. 내 이름, 내 정신, 내 하루. 이제는 내가 끝까지 지켜.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나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언젠간 누군가 나처럼 위기에 놓인다면 이 말을 꼭 해주고 싶다. 당신은 당신의 삶을 지킬 권리가 있어요.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도 당신의 의지 없이 당신 것을 가져갈 수는 없어요.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라도 지켜요. 당신 자신을. 며느리가 떠난 지 한 달이 지났다. 나는 여전히 혼자였고 그게 이제는 익숙했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신문을 읽고 화초에 물을 주는 일상이 이토록 소중하고 평화로울 줄 몰랐다. 나는 동네 복지센터에 등록했다. 주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운동도 하고 가끔은 법률 강의도 들었다. 그곳에서 나처럼 비슷한 일을 겪었던 사람들을 만났다. 나도 손녀가 내 도장 가져가서 보험 싹 다 해약해버렸지 뭐야. 그것도 내가 치매온 줄 알고. 그게 제일 무서워요. 가족이 내 정신을 먼저 포기할 때. 나도 그랬거든요. 그 대화는 나에게 위로가 되었다. 나만 그런 게 아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걸 이겨낸 사람도 나 하나만이 아니라는 것. 어느 날은 강사가 말했다. 여러분, 요즘은 사전 지정서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의식이 있을 때 내 재산이나 치료 방향, 돌봄 방식 등을 미리 문서로 지정해 두는 거죠. 이게 있어야 나중에 가족 간 다툼이 줄어듭니다. 그거 직접 쓸 수 있어요? 나 같은 노인도? 그럼요. 가장 필요한 분들이 바로 어르신들이에요. 혼자 살든 같이 살든 내 삶은 내가 결정할 수 있어야 하니까요. 그날 나는 강의가 끝나자마자 상담 창구에 갔다. 직원은 친절하게 양식을 건네주었다. 나는 이름을 또박또박 적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줄에 이렇게 썼다. 내 모든 결정은 나의 판단 아래 이루어져야 한다. 며칠 뒤 숙자가 또 왔다. 이번에는 웃는 얼굴로 손에 작은 박스를 들고 있었다. 이모, 이거요. 새 휴대폰이랑 간단한 인터넷 뱅킹 앱 깔아드릴게요. 이제는 통장도 직접 확인하셔야죠. 내가 그걸 쓸 수 있을까? 그럼요. 제가 다 가르쳐 드릴게요. 이모는 해낼 수 있어요. 이모는 지금까지 다 해오셨잖아요. 그 말에 나는 눈물이 났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믿음은 누군가가 당신은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해주는 그 한마디였다. 며칠 뒤 아들 현수에게서 문자가 왔다. 엄마, 미안해. 내가 너무 늦게 알았어. 한번 얼굴 보고 얘기할 수 있을까? 현수야, 너는 나를 의심했어. 지연이 말만 믿었지. 하지만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니까. 나는 그를 만났다. 수척한 얼굴로 앉아있던 아들은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엄마, 정말 미안해. 지연이가 그렇게까지 한 줄 몰랐어. 엄마가 이상하다는 말만 계속 들으니까 내가 너무 바보였지. 그래, 바보였지. 그런데 아들아, 부모는 자식보다 오래 사는 게 아니야. 내가 없어졌을 때 네가 후회하지 않게 살아라. 엄마, 다신 엄마 말 무시하지 않을게. 정말 미안해.
내가 지켜드릴게. 조용히 고개 끄덕이며. 지키는 건 내가 할 일이다. 넌 네 인생이나 잘 살아라. 나는 내 목 지키는 게 아직 익숙하니까. 그 대화를 마지막으로 나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다시 돌아오지 말라고 했다. 용서는 했지만 신뢰는 아직 멀었다. 다시 시작하려면 그들도 자기 자리에서 충분히 반성하고 돌아봐야 한다. 나는 그들에게 시간과 거리를 선물했다. 그게 지금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이라 믿었다.